제1장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의 투자 비결. 불에 타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투자 철칙을 들어보면 제각각 독자적인 시점이나 발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실로 다양한 투자 철칙이 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불에 붙여 타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불을 붙여 실험해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머릿속에서 투자하려는 상품에 불을 붙여보고 진짜로 타는지를 상상해 본다는 뜻이다. 부자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재해나 전쟁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도 실체가 남는 것, 즉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는 투자 상품은 믿어도 괜찮네. 일단 지폐는 불에 넣으면 타버린다. 또 돈의 가치를 보증하는 국가 재정이 파탄하면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 현재의 가치를 잃는다는 건 곧 불에 타 사라짐을 의미한다. 세계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 국가의 화폐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사례는 무수하다.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투자자가 실제로 일어날 만일의 사태에 전혀 대비하지 않은 채 위험하고 무신경한 투자를 감행한다. 부자들은 지금도 활발하게 유통되는 통화의 가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상황을 시시각각 상상하고 대비한다. 이는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에 사는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에 사는 부자들 역시 마음속으로는 엔화를 완전히 신용하지 않는다. 비교적 안정적인 통화라고 평가받는 엔화에도 까다로운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안하는 투자 이야기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즉 부자들은 아무리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들어도 불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라는 기준으로 상품의 실체와 가치를 판별한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보험과 같은 일반적인 투자 상품도 불에 타는지를 꼼꼼히 따진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에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추천해주면 그 회사가 도산할 때에도 가치가 남을지를 진지하게 그려본다. 또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에도 보험회사가 망하면 이 계약이 유지될까 하고 자문자답한다. 그렇게 하나하나 거르다 보면 실제로 손에 남는 투자 상품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대체 부자들은 어떤 상품에 투자할까? 그들은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상품에만 투자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토지다.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부자들은 건물은 타지만 토지는 절대로 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녔다. 즉,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개발 정책까지도 꼼꼼하게 고려한다. 토지를 포함해 금이나 백금도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 설령 지금 살고 있는 국가의 재정이 파산해도 금이나 백금의 가격은 폭락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질로서 금과 백금은 고온에서 녹아 없어지지만 분쟁이나 천재지변에는 비교적 잘 견디는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는다. 또 부자들은 형태가 없거나 애당초 태울 수 없는 것에도 투자를 한다. 이를테면 특허와 권리다. 우리 고객 중에도 만날 때마다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특허는 없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고서야 한 번에 큰 돈을 벌기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말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부자들이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 발휘하는 안목과 식견을 조금이라도 빌렸으면 한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상품이 사라지지 않는가?
회사나 국가가 파산해도 가치가 남는가? 우리도 부자들처럼 투자하기 전에 미리 상품을 불에 태워 본다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리스크나 놓치기 쉬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투자 승률은 10%로 한정한다. 투자 승률 어디 갔어? 우리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가능한 크게 이익을 남기며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한 부자는 투자에서 이기는 확률은 딱 10%면 충분하네 라며 자신의 투자 철칙을 들려주었다. 그는 주식 투자로 거액을 모았는데 나는 그를 만날 때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며 투자에 대해 조언을 구했는데 이상하게도 그에게 추천받은 종목 중에 값이 크게 오르는 건 거의 없었고 안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더러는 값이 조금 떨어진 종목도 있었다. 자세한 이유를 물어보니 그는 무척 태어난 얼굴로 나는 10번 투자를 하면 9번은 손해를 보네 라고 이야기했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가격이 하락해도 좀처럼 팔기가 어렵지. 그럼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돼. 승리는 10%, 나머지 90%는 패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 매도할 시점에 냉정한 판단이 가능하네.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매수가만큼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매도하려는 마음이 들기에 마련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매도할 시기를 놓쳐서 결국 매수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된다. 그는 투자 당시보다 주가가 10% 하락하면 주저없이 매도를 한다고 말했다. 빠른 손절매는 주식 투자를 하는 부자들의 공통적 전략이다. 그런데 아무리 손절매를 잘해도 어디선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재산은 줄어든다. 이때 놀랍게도 부자들은 한 번의 승리로 9번의 패배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 큰 이익을 낸다. 우리 고객 중에도 투자 금액을 100배 이상 늘린 사람이 많다. 즉,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적은 승리로 크게 버는 요령이다. 투자를 잘한다고 알려진 부자는 내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투자의 핵심은 파는 타이밍이야. 가격이 조금 상승했다고 하여 그 순간 겁을 먹고 팔아버리면 절대로 크게 벌지 못해. 그는 투자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른바 상승 각도를 주시한다.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구매한 가격에서 얼마나 올랐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바로 상승 에너지를 읽는 것이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단번에 가격이 올라서 그 추세가 오래 지속될 때가 있어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 시기이지. 지금이 그때라고 판단되면 잠시 매도를 참아야 하네. 이 시기를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려워. 사실 가격이 최고 정점에 오른 순간, 즉 가격이 막 하락하기 직전을 감지해서 판매하기란 신이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허둥지둥 팔았는데 조금 있다가 가격이 재상승하여 후회하는 일도 다반사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상승 기류의 기세가 쇠퇴했다고 판단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번에 팔아버린다. 상승 각도가 둔해지기 시작해도 처음에는 일단 기다려야 해.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각도가 완만해지면 그때 팔아야 하지. 부자들은 상품의 가격이 10% 하락할 때 파는 손절매 규칙과 함께 이익을 확장하는 타이밍에 있어서도 나름의 규칙을 정해두고 투자에 임한다.
그러면 일시적 시세 변동에 휩쓸려 판단이 흐려지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설령 내가 가진 투자 금액이 적더라도 부자들의 투자 노하우는 충분히 따라해 볼 만하다. 가격이 10% 하락하면 손절매한다. 현재 가격보다는 상승 기류를 읽는다는 원칙을 미리 생각하면 우리도 냉정하게 사고 팔 때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망설여질 때에는 가장 낮은 등급에 투자한다. 자격증도 우열에 따른 등급이 있듯이 투자 상품도 가격에 따라 1급과 2급, 3급으로 나뉜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한 목소리로 선뜻 투자하기가 망설여질 땐 3급을 산다고 말했다. 1급보다 3급을 살 때 오히려 이득을 볼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쉬운 예로 투자용 아파트가 있다. 대개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선호해서 정기적으로 투자용 아파트를 구입한다. 그런데 아파트는 방의 형태나 구성 옵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최저가 2억 9,800만 원부터 최고가 5억 8,800만 원 하는 식으로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가격의 차이가 크다. 투자용 아파트에도 1급과 2급과 3급이 있다는 의미이다. 부자들은 자산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가의 물건을 살 거라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최저가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많다. 가장 비싼 집이 최고로 좋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럼에도 굳이 최저가의 집을 골라서 구입하는 것이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한 명은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 경기장 근처에 투자용 아파트를 하나 사야겠어 라며 물건을 찾아 나섰다. 그때 최종적으로 구입한 집이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가장 가격이 낮은 물건이었다. 그에게 왜 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사지 않으셨나요?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가장 비싼 집이 정말로 마음에 쏙 든다면 주저없이 샀을 걸세. 하지만 투자해볼 마음은 있는데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는 가장 싼 집을 사야 하네. 가장 비싼 물건에는 대개 프리미엄이 붙어 있거든. 즉 망설여질 땐 가장 저렴한 것을 사야 해. 실제로 그는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의 경영자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논리를 정확히 간파해서 투자를 한다. 또 하락률이 적다는 점도 부자들이 3급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다. 가장 비싼 집은 프리미엄이 붙은 만큼 경기가 쇠퇴할 때 가격이 하락할 폭도 크지. 반대로 가장 싼 집은 애초에 프리미엄이 없어서 하락할 확률도 적어. 그래서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네. 부자들은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뿐 아니라 하락할 때도 고려하여 투자 상품의 가치를 판단한다. 또한 부자들은 사람을 고용할 때에도 1급 인재보다는 3급 인재를 선호한다. 경력이 있고 곧장 현장 투입이 가능한 전문가보다는 가급적 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을 고용한다는 뜻이다. 보통은 바로 성과를 내는 에이스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인데 부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데려와서 연봉 2억을 주기보다는 5천만 원으로 신입사원을 고용하는 편이 더 낫지. 그러면 2억이라는 동일한 투자 금액으로 4번 실패를 할 기회를 얻는 셈이 아닌가? 부자들은 인재에 투자할 때에도 프리미엄을 의식한다. 즉 직함이나 경력에 현혹되지 않는다. 프리미엄이라는 이름 속의 거품을 제대로 인식하기만 해도 투자 상품의 가치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투자를 하기 전 어느 것을 사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가장 가격이 낮은 상품을 선택해보자. 구입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판매하기는 더 쉽다. 가계 결제용 계좌를 따로 만든다. 자금이 풍부한 부자들 곁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좌 하나만 개설해 주세요 하며 찾아오는 은행 영업사원이 많다.
하지만 정작 부자들은 보통 예금 계좌 하나만을 결제용으로 두고 나머지 계좌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 실제로 부자들은 결제용 계좌에 딱 한 달치 생활비만 입금해둔다. 임직원 보수나 부동산 수익 등은 다른 계좌에 넣어 따로 관리한다. 나는 과거에 급여와 생활비를 동일한 계좌로 관리했다가 우리 고객에게 크게 혼난 적이 있다. 수입과 지출을 같은 계좌에 두면 가계를 정확히 관리하지 못해서 한 달 생활비를 분명하게 계산해 결제용 계좌에 넣고 빠져나가게 하면 자신의 예측이 옳았는지 알 수 있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도 줄어들지 않겠나. 월 중반에 돈의 여유가 있으면 조금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새 옷이나 구두를 사며 낭비하기가 쉽다. 하지만 피땀 흘려 자산을 모은 부자들은 그렇게 함부로 소비를 하지 않는다. 옆에서 지켜보면 부자들이 가게를 관리하는 솜씨는 참으로 훌륭하다. 나는 가끔 고객의 통장과 인감을 들고 은행에 업무를 보러 가는데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다른 계좌에서 좀 옮겨주게 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들은 한 달 생활비로 예상해 입금한 금액을 초과해서 쓰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부자들의 계좌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있을 테니 아무리 써도 부족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더불어 월말에 고객들의 계좌를 살펴보면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딱 한 달이 지나면 결제용 계좌에는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적은 금액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즉 부자들은 한 달 생활비를 몇천 원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관리한다. 보통 사람들도 결제용 가계 계좌를 따로 관리하면 확실히 이득이다. 일단 보통 예금 계좌를 입금용과 결제용으로 분명하게 나누면 매달 결제용 계좌에 넣은 금액으로만 살게 된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얼마만큼 지출을 하는지 파악하기가 쉽고 낭비도 적어진다. 익숙해지기만 하면 부자들처럼 월말 잔고가 몇천 원만 남게 될 것이다. 또 한 달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월급이 나온 시점에서 저금이나 투자할 수 있는 돈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자금을 계획적으로 늘릴 수 있다. 취미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부자들은 골프나 크루저 항해와 같은 고급스럽고 비싼 취미를 즐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한가롭게 놀기만 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 취미가 나중에 큰 사업으로 연결되는 일이 많았다. 부자에게는 취미도 일종의 투자인 셈이다. 먼저 골프의 경우 필드에서 오랜 시간 파트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기가 쉽고 대화가 사업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크루저 항해 역시 혼자 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초대하여 선상에서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게 된다. 물론 부자들이라고 해서 취미 활동을 할 때조차 머릿속으로 손익을 계산하지는 않는다. 순수하게 즐기되 훗날 그 취미가 사업에 도움이 될 거란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고객 중 한 명은 독특한 취미를 살려 인간관계를 친밀히 다진다. 그의 취미는 바로 산나물 캐기인데 철이 되면 부랴부랴 자기 소유의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한가득 해서 돌아온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우리 산에서 제가 직접 캔 죽순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는 일일이 포장을 해서 나누어 준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물건보다 훨씬 더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감동을 느낀다. 게다가 산나무를 취미로 캤다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받을 수도 있다. 또 다른 부자의 취미는 조개 껍데기 수집이다. 남태평양 섬이나 호주, 멀리는 남미까지 날아가 전 세계의 희귀한 조개 껍데기를 모아온다. 취미 자체가 흔하지 않아서인지 비슷한 취미를 가진 동지를 만나면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빠르게 친해진다. 그가 다양한 모임에 나가서 저는 전 세계에 조개 껍데기를 모읍니다 라고 말하면 저도 조개에 흥미가 있어요. 저는 해양학부 출신인데 조개의 습성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라며 동조하는 사람이 꼭 나타난다고 한다. 더불어 그는 취미를 통해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사귀기도 했다. 얼마 전에 내가 조개 껍데기를 주우러 자주 가는 바닷가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그분도 거기에 별장을 갖고 있다더군.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지난 주말에 다녀왔네.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가 곧 동업을 하자고 약속했지. 특별한 취미를 만들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겨 종종 사업의 기회로 연결된다. 그러니 우리도 부자들처럼 열심히 취미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흔하지 않은 취미일수록 동지를 만나면 유대감이 생기고 더 친해질 가능성이 높다. 취미나 놀이에 대한 투자는 의외의 사람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인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남이 권하는 투자 상품은 의심해 본다. 부자의 주변에는 주식이나 채권을 권하는 은행 영업사원이 많지만 그들은 남이 추천하는 상품에는 절대로 선뜻 투자하지 않는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추천할수록 더 많이 의심하고 거절한다. 정말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상품을 영업사원이 권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업사원이 가져오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 대부분은 수익은 은행 몫이더군. 내가 그 상품을 사면 수수료만 부담할 뿐 절대로 큰 수익을 얻지 못할 걸세.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만으로도 투자 상품을 매입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부자들은 아직까지도 직접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방문해서 직원과 대면하여 거래 업무를 처리한다. 우리 고객 중 한 명은 자신의 투자 비결을 이렇게 귀띔해 주었다. 정말로 수익이 나는 투자 상품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숨기는 경우가 많아. 일반 고객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투자 상품을 조금씩 나누어 받고 있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안 돼. 직접 영업사원을 만나고 대화해야만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네. 좋은 예가 바로 공모 예정주 투자이다. 신뢰할 만한 정보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고 증거금이 필요 없어 원하는 자금만큼 실물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겉으로는 증권회사에 계좌를 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해 준다고 말하지만 사실 주요 고객에게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지. 주식뿐만 아니라 회사채에도 우선 배당이 있어. 부자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정보를 받고 이에 투자한다. 이러한 알짜 투자 상품이야말로 은행보다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 부자들은 정기예금도 은행 직원이 부르는 금리대로 순순히 가입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정기예금에는 은행이 제시하는 특정 금리가 있는데 아무 말 없이 예금을 들어달라고 하면 그 숫자대로 금리가 결정된다. 현재는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높아봐야 2, 3% 이내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은행에 게시된 금리에는 눈길도 보내지 않고 반드시 협상을 시도한다.
그리고 항상 남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 데 성공한다. 심지어 예금액에 따라서는 1, 2%까지 인상에 가입하는 사람도 보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은행에서 공표하는 금리대로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 금리도 흥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제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듯 금융소비자에게는 은행에서 제시한 가격인 이자에 대해 흥정할 권리가 있다.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의 대출 금리가 높아져서 다른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직원의 재량으로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이야기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금리는 선택하고 협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부자들처럼 우리도 투자의 폭과 수익률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 보는 눈이 시세 차익을 낳는다. 부자들은 대개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외에도 별장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유독 부동산을 좋아하는 우리 고객 중 한 명은 전 세계에 걸쳐 50여 채의 별장을 사들였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두지는 않는다. 실제 소유자는 부자가 경영하는 회사나 외부 관리 회사인 경우가 많다. 애초에 부자들은 집을 소유하는 일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도 높은 가격에 입찰이 붙으면 미련 없이 당장 팔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즉 부자들은 집을 철저하게 투자 상품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집이란 곧 투자를 목적으로 한 상품이기 때문에 팔기 쉽고 가격 하락폭이 적다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매입을 결정한다. 특히 부자들 중에는 중고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 후 들어가 사는 사람이 많다. 신축이 아닌 중고주택을 구입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이런 대답을 들려주었다. 신축된 집이 좋기는 하지. 새 집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집을 투자 상품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중고주택이 훨씬 더 이득일세. 신축 물건은 살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30% 넘게 가격이 떨어지거든. 이에 반해 중고주택은 살기 시작해도 곧장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게다가 고가의 신축주택에는 실제 가치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부자들은 가치가 확실하게 정해진 중고주택을 신축 물건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구입해 리모델링을 한 후 가치를 높인다. 그래서 매각할 때 개축이나 개장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이익이 남는다. 우리 고객 중 한 명은 과거 홍수로 인해 지하실이 물에 잠겼던 4층짜리 물건을 사들였다. 구입 당시에 함께 가보니 건물 전체가 매우 습하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지 않을 물건이었지만 부자는 아주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칭찬하며 상당히 낮은 가격에 구입했다. 그러고는 물이나 습기가 차지 않게 방수 공사를 한 후 직접 들어가 살고 있다. 그는 이 집을 매각하면 매입가의 보수 비용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며 기쁘게 이야기했다. 어차피 투자용이라면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부자들은 부동산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가 산 물건에 직접 들어가 살아보는 게 좋다라고 입을 모은다. 살아보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다. 살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구입할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이 저절로 눈에 들어온다. 예를 들어 큰 길가에 위치한 아파트는 소음에 취약하다.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래층이 가게가 아니라 사무실이면 밤에 소음으로부터 자유롭다. 집에서 편하게 쉬는 밤 시간이 조용하다는 점은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 아파트 주변에 큰 병원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 세를 놓기 좋다. 부자들은 살아보면 그 물건의 입지나 주거 방식, 공간의 장단점이 보이네 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투자에 임하면 당연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도 부자들처럼 집을 투자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해보자. 분명 낡고 오래된 물건이라도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앞으로 집을 살 계획이라면 무조건 신축만 고집하기보다는 가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중고 물건을 사 손을 보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 동일한 집이라도 리모델링만 잘하면 언제든지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